소프트웨어 업무 역량 강화 및 실무 디지털 리터리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DHCP에 이어서 NAT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AT는 네트워크 어드레스를 트랜슬레이션, 변환해주는 기술로서 우리가 보통 이 사설 네트워크라는 우리가 이 인터넷의 이 공인 주소를 사용하지 않고 공인 주소를 사용하지 않고 이 사설 IP라는 것을 사용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 커맨드 창 띄워서 그죠? 여기다가 윈도우 키 누르고 R 키 누른 상태로 이렇게 하면 요 실행창이 뜹니다. 여기 cmd라고 치시고 여기다가 IP config 라고 눌러보시면 보통 이런 192, 168, 192, 168 어쩌고저쩌고 주소들이 많이 뜰 겁니다. 여기 보면 서브넷 마스크 우리 아까 봤던 지난 시간에 봤던 서브넷 마스크도 같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이 네트워크 주소가 2에 32승계획밖에 없다 보니까 모든 인터넷 단말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 PC, 노트북이 모두 다 공인 2에 32승계에 존재하는 그 IP 주소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설 IP를 쓰게 되는데 그 사설 IP를 외부의 이 인터넷 ISP 쪽으로 넘어가서 이 외부의 인터넷과 연결될 때는 이 IP를 바꿔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예를 들어 우리끼리는 내 친구들끼리는 이름만 이야기해도 모두 다 구분이 되고 뭐 식별하는데 큰 문제 없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해외를 갔거나 어떤 좀 나의 신분을 정확하게 증명을 해야 될 때는 어, 신분증 아니면 여권 이런 이 나갈 때만 필요한 나를 증빙할 수 있는 공인된 그런 아이디가 필요하죠. 나를 식별할 수 있는 식별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NAT는 내부에서 통신을 할 때는 이 사설 IP를 쓰다가 외부에 인터넷 밖에 있는 어떤 장비와 통신하고자 할 때만 잠깐 이 공인 IP를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 NAT고요. 그 중에서도 이 베이직 NAT는 내가 실제 나갈 때마다 퍼블릭 IP, 실제 공용에 쓸 수 있는 공인 IP 하나를 받아서 가는 게 진짜 그냥 NAT이고요. 보통은 이 NAPT를 사용합니다. 이 NAPT는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IP 주소 하나에는 거의 4만 개의 포트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각 포트별로 나누어서 이 4만 개의 이 패킷이 동시에 하나의 공인 IP를 가지고 보내질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우리 집에 공유기가 달려 있다라고 하면 보통 우리 집 전체의 IP들이 하나의 공인 IP에 매칭되어서 외부와 통신을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NAT 그냥 NAT는 프라이빗 사설 IP 하나에 공인 IP 하나가 매칭되는 거고요. NAPT는 이 공인 IP 하나에 많은 사설 IP들이 할당되는 형식입니다. 자, 그다음 우리 IPv4를 넘어서 IPv6가 등장을 했고 현재도 조금 혼재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IPv4가 가지고 있는 이 주소 고갈, 보안성,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주소 체계로 이 IPv6 같은 경우는 32비트가 아니라 훨씬 큰 128비트의 주소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단말에
전부 다 이 공인 IP, IPv6의 공인 IP를 할당해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큰 범위의 IP 주소 체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IPv6 같은 경우는 이 기존에처럼 네트워크 아이디와 호스트 아이디 이렇게 단순하게 구분하지 않고요. 이 IPv6 앞에 주소에다가 이 포맷 접두사를 붙여서 이 포맷 접두사에 다양한 이 IPv4의 기본적인 어떤 시스템들, 예를 들면 0000, 001은 네트워크 서비스 액세스 포인트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공유기와 같은 액세스 포인트들을 위해서 만들어 두었고요. 뭐 0000, 010 같은 경우는 IPX, 그 인터 네트워크 패킷 익스체인저, 그러니까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간을 연결하는 뭐 라우터나 스위치와 같은 그런 장비들을 위해서 미리 예약해 두고, 001은 이 유니캐스트 주소, 특정 이 서버나 이런 주소, 아니면 링크, 사이트, 멀티캐스트,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접두사를 이미, 그러니까 네트워크 아이디보다 더 앞에다가 이 이 모양이면 무조건 이 뒤에 이 주소는 특정 용도로 사용한다. 그렇게 접두사만 해도 8비트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왜냐면 IPv6는 128비트짜리니까요. 그래서 충분히 저런 우리가 IPv4에서 구현하지 못했던 다양한 이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는 주소 체계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유니캐스트는 우리가 1대1로 패킷을 보내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패킷 전송이 전부 다 유니캐스트입니다. 출발지와 목적지의 IP 주소를 가지고 발송시키면 목적지 IP 주소까지 내 패킷을 전달해 주는 게 유니캐스트고요. 이 멀티캐스트 같은 경우는 이 우리가 사용하는 이 음성 데이터나 비디오, 영상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전용의 채널로, 예를 들면 뭐 넷플릭스나 유튜브와 같은 이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는 만약에 동시에 여러 사람이 같은 유튜브를 본다, 아니면 트위치, 뭐 아프리카 TV와 같은 실시간 스트리밍 영상을 본다라고 했을 때 그 패킷을 일일이 다 복제하지 않고 네트워크 상에서 복제를 해 주는, 우리 뭐 TV랑 같은 시스템이죠. 실시간 TV 보는 것처럼 모두 다 이 TV를 켜면 같은 화면을 보게 됐을 때, 그런 시스템일 때 서버에서는 한 번만 보내주면 중간중간 구간에서 알아서 이 패킷들을 복제함으로 이 영상을 최초에 발신하는 이 장치가 부하를 좀 덜 먹고, 그 구간의 다른 네트워크 장비들도 부하를 좀 덜 먹게끔 만들어주는 시스템이고요. 이 애니캐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를 들면 구글에다가 접속을 한다라고 했을 때 구글 사이트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뭐 한국에도 구글 서버가 있을 거고 미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그냥 구글이라고 딱 치면 내 현재 이 네트워크 인터넷의 내 네트워크 위치상에서 가장 효율적인, 이 가장 가까운 네트워크상으로 가장 가까운, 가장 비용이 덜 드는 이 구글 서버에 자동으로 접속시켜 주는 것이 애니캐스트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의 부하를 최대한으로 줄여줄 수 있는, 왜냐하면 그 서버와 내 구간이 짧으면 네트워크 전체에 불필요한 트래픽의 발생을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쓰기 위한 애니캐스트도 이 IPv4 때부터 이야기는 나왔지만 구현할 공간이 없었는데, IPv6를 전면적으로 도입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 주소 체계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IPv6의 헤더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뭐 대부분처럼 이 처음에는 이 버전이 나오고요. 여기서 버전이 4다 그러면 IPv4로 쭉 해석이 되고요. 여기서 버전이 6이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 IPv6의 구조로 데이터를 읽어가게 되고요. 뭐 IPv4랑 거의 비슷하게 소스 어드레스 IPv6의 소스 어드레스 IPv6의 데스티니션 목적지 어드레스를 만들어 넣고 헤더에다가 붙여주면 패킷이 되고요. 그리고 이 IPv6는 최근에 데이터들이 훨씬 커지고 있죠. 뭐 모니터 같은 경우는 뭐 4K 뭐 6K 뭐 8K까지도 뭐 TV 시장이나 이제 전문 하이엔드 장비에서는 사용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한 번에 보내야 되는 데이터 양들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확장 헤더를 이용해서 한 번에 여러 개의 데이터 아니면 복잡한 어떤 이 데이터들을 헤더에 포함시켜서 보낼 수 있게끔 하는 이 IPv6는 이런 헤더를 확장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트워크 계층을 살펴보았고요. 이 네트워크 계층은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인터넷 네트워크에 대해 접근을 하기 위한 다양한 주소 체계와 이 경로 선택 체계 여기까지들을 이 네트워크 계층에서 살펴봤고요. 자 그다음은 이 전송 계층입니다. 이 3 계층 위에 이 전송 우리가 패킷을 전송하는 것까지는 네트워크 계층으로 연결되기만 하면 이 전송이 되는데 그럼 이 전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보내긴 보내는데 이 전송 계층 프로토콜에서 TCP 보내는데 만약에 중간에 이 편지가 손상됐다, 택배가 손상됐다라고 하면 그 AS까지 손상되면 다시 그 패킷을 보내지는 이 TCP 아니면 UDP 그 보냈는데 중간에 손상돼도 상관없이 계속 데이터를 보내는 이 전송 프로토콜 UDP 그리고 SCTP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송 계층은 종단의 호스트, 엔드 투 엔드 이 호스트 엔드포인트 호스트 간의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주고받는 걸 해 주는 프로토콜이고요. 그래서 서버에서 클라이언트에 보내는 것도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보내는 것도 모두 다 이 전송 계층에서 관리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TCP와 UDP의 장점을 잘 조절한 뭐 스트림 컨트롤 트랜스미션 프로토콜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TCP와 UDP의 큰 이 장단점 위주로 많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 탑시스에서는 뭐 SCTP까지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뭐 데이터 통신 컴퓨터 네트워크 이런 거 배우신 분들은 아마 저 SCTP까지는 잘 안 배우셨을 거예요. 자 그다음 TCP. TCP의 특징. TCP는 TCP/IP 모델에서 응용 계층과 네트워크 계층 사이에서 위치를 하고 그 응용 계층 사이에 프로세스 간의 통신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TCP는 스트림 기반 프로토콜로 이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한 송신을 위한 버퍼, 수신을 위한 버퍼 두 개의 버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응용 계층의 프로세스, 프로그램들끼리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내가 켠 크롬, 상대방이 이 사용하고 있는 웹 서버 이 둘 간의 통신을 하는데 이 버퍼를 두고 그 버퍼에 적절하게 데이터들이 잘 쌓이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 신뢰도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흐름 제어, 오류 제어, 혼잡 제어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흐름 제어는 우리가 데이터를 전송할 때 수신 한도, 수신 버퍼가 있는데 수신 버퍼가 너무 많이 차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음식을 먹다가 입에서 이렇게 저작 운동을 해도 이렇게 씹어도 안 넘어가면 더 이상 입에 안 넣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과도한 패킷의 입력으로 이 수신 버퍼가 터지는, 수신 버퍼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패킷의 양을 일부러 좀 줄인다든지 전송되는 간격을 좀 줄인다든지 그렇게 해서 흐름을 적당히 상대방이 처리할 수 있게끔, 아니면 상대방이 수신 버퍼가 여유가 있다면 좀 더 많은 패킷을 한 번에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CCP가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 오류 제어는 실제 이 패킷을 전송하다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매체 자체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뭐 빛을 이용하거나 구리 신호, 구리에다가 전기 신호를 보내거나 중간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데이터가 잘 도달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도달하지 않았을 때 그 도달 못한 패킷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각 패킷들마다 번호를 붙여 놓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그러면 이 받는 측에서 순서대로 1, 2, 3, 4, 5, 6, 7, 8, 9, 10이 와야 되는데 10 다음에 11이 안 오고 12가 왔다. 그러면 오류 제어, 상대방 측에서 예 "잠깐 멈춰라. 나 11번 못 받았다."라고 하고 11 번부터 다시 11, 12, 13, 14 이렇게 이 패킷들을 순서에 맞춰 받는 작업을 TCP 프로토콜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오류 제어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혼잡 제어인데요. 이 혼잡 제어는 이 종단 간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이 중간, TCP로 전달되는 중간에 뭐 네트워크에 뭐 패킷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장비가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원래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속도가 안 나온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중간 단계에서 발생하는 혼잡들도 TCP는 감지해서 네트워크의 처리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더 천천히 데이터를 보내는 그런 중간 구간에서의 혼잡 제어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TCP 자체가 뭐 처음부터 끝까지 약간 책임지고 보내주는 이런 택배, 등기 서비스와 같이 우리가 보낸 패킷을 응용 소프트웨어는 그냥 패킷 던지면 알아서 "TCP로 보내라."라고 하면 그 TCP로 보낸다라는 의미의 앞에서 봤던 흐름 제어, 오류 제어, 혼잡 제어까지를 모두 제공해 주는 프로토콜입니다. 네, 그러면 잠깐 5 분만 쉬고요. 계속해서 TCP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TCP의 가상 동작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이 얘기도 좀 많이 시험에 출제되는데요. 이 TCP/IP는 기본적으로 3웨이 핸드쉐이크라는 걸 합니다. 처음에 우리 사람끼리 처음 만나면 악수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브라우저가 TCP를 활용해서 어, 웹페이지를 읽고자 하면 한번 갔다가 다시 오고, 그다음에 요 상황. 예. 그렇게 서로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면 TCP가 "나랑 통신을 하자."라는 싱크 패킷을 보내고요. 그 패킷을 받으면 이 서버는 그래. 너 나랑 통신하자. 그리고 너 거기에 있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는 나 여기 있어라고 이렇게 세 번 패킷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3웨이 핸드쉐이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패킷이 이 이후로 TCP라는 이 전송 계층 프로토콜을 활용해서 데이터가 주고 받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 뒤로는 쭉 TCP로 가다가 종료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 3웨이 핸드쉐이크처럼 서로서로 "종료한다. 알았어. 종료한다. 알았어." 요렇게 종료되는 과정 전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전송 계층 프로토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위 프로토콜들은 요 중간에 있는 요 과정, 요 TCP가 연결되고 나서 패킷을 주고받고 있는 요 과정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전에 이 TCP가 연결을 맺고 연결을 끊는 이런 과정들이 포함되는 것이 TCP 동작 시나리오이고요. 그리고 TCP에 대해서 뭐 이렇게 다 뭐 알고 있으면 좋긴 한데요. 이 조금 다른 점, IP 이 3 계층 프로토콜에서는 이 주소가 IP 주소, 출발지의 IP 주소, 목적지의 IP 주소였는데 TCP 프로토콜에서는 이 주소를 포트 주소를 씁니다. 그래서 어떤 응용 프로그램이 보낸 것인지를 명시해 주는 이 포트 번호를 이용해서 프로토콜의 헤더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 TCP 프로토콜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TCP 프로토콜이 사용하는 이 제어 플래그가 있는데요. 이 어전트, 긴급 필드, 에크는 우리가 어떤 보낸 거에 대한 응답, 싱크는 이 에크를 받기 위해서 이번에 내가 10번 보낸다 싱크하면 에크, 이번에 내가 11번 보낸다 싱크하면 에크, 아니면 핀 내가 보낼 데이터가 끝났다라고 하면 에크, 이런 기능들을 하고요. 푸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푸시 메시지처럼 이렇게 밀어주는, 깨워주는 역할을 하고요. 리셋 같은 경우는 앞에 이 지금 데이터가 뭐 순서가 맞지 않거나 뭐 오류가 발생했을 때 리셋을 보내서 다시 이 내가 원하는 순서 번호의 패킷부터 받고자 할 때 보내는 제어 플래그입니다. 그렇게 이 TCP 연결 설정에서는 이 3웨이 핸드쉐이크, 뭐 한국어로 번역하니까 세 방향 핸드쉐이크라고 하는데요. 이 절차를 거쳐서 이 TCP 연결이 수립이 되고 그 이후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고요. 종료가 되고 나면 종료할 때는 이 FIM 메시지, 종료 메시지를 보내고 에크를 받아서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양쪽 다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 A가 피니시 보내고 B가 에크, B도 피니시 보내고 A가 에크. 그러면 이 TCP 이 하나의 세션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던 이제 흐름 제어, 윈도우 사이즈를 이용해서 윈도우 사이즈가 3일 때는 한 번에 3개씩, 그러다가
리시버 입장에서 이거 너무 많이 들어온다. 에크 3 번부터 시작해서 윈도우 사이즈 20 보내. 그러면 3, 4를 보내주고요. 그럼 5부터 2개 보내줘. 그러면 5, 6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흐름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윈도우의 사이즈를 이용해서 윈도우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한 번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데 그만큼 이 데이터를 주고받는 간격이 길어지죠. 지금 여기서처럼 여러 개를 주고받아야 되니까. 이 윈도우 사이즈를 막 강제로 줄이거나 해서 여러분들 뭐 게임 하시다 보면 패스트핑 이런 것들이 이 윈도우 사이즈를 줄여서 계속 엄청 자주 패킷을 주고받게끔 아주 민감한 이 마우스 움직임에도 윈도우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계속 패킷을 보내게끔 하는 그런 기능들이 여기 사용되고요. 그런데 그 패스트핑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켜둔 상태에서 정상적인 웹 브라우저를 켜 가지고 웹 서핑을 한다든지 그러면 좀 데이터가 이상하게 되실 겁니다. 웹 브라우징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뭐 이미지 주고받고 하면 몇 메가씩 주고받아야 되는데 저 윈도우 사이즈가 너무 강제로 작게 되어 있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오류 제어 같은 경우는 실제 이 세그먼트 자체가 훼손되었을 때 정상적인 헤더가 아니라 헤더에 특정 값들이 비정상적인 값이다. 그러면 TCP는 그냥 다시 보내라라고 앞에 흐름 제어처럼 활용을 해서 새로 데이터를 받는 거고요. 이 혼잡 제어는 이 중간중간 구간에 이 트래픽 용량이 변경되는 것들을 중간에 있는 라우터나 이런 중간 장비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이 혼잡 윈도우 사이즈를 서버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이 네트워크의 문제로 인해서 이 윈도우 사이즈를 능동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이 이 혼잡 제어입니다. 그다음은 이 TCP는 크게 이제 세 가지의 타이머를 쓰고 있는데요. 이 재전송 타이머라고 해서 한 세그먼트 하나의 이 묶음, TCP 기준의 묶음, 뭐 윈도우 사이즈가 4 였다, 5 였다 이런 묶음을 보내고 나서 이 에크 보낸 거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는데 예 설정된 타이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전송 타이머 안에 응답이 오지 않게 되면 세그먼트가 손상되었다고 판단하고 다시 한 번 더 TCP를 보내게 되고요. 지속 같은 경우는 이 TCP 같은 경우 이렇게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는데 이 한 번에 한 명씩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보내면 서버는 대기 상태고요. 서버가 보내면 클라이언트는 대기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서버가 보냈는데 클라이언트가 못 받았습니다. 네트워크의 문제로 인해서 패킷이 사라지고 그러면 둘 다 대기 상태가 되는데 서버는 보냈으니까 대기, 에크를 대기하고 있고 클라이언트는 서버가 보내주는 데이터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럼 이런 상태를 지속 타이머를 이용해서 일정 시간 동안 응답이 없으면 내가 상대방이 살아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타이머가 있고요. 그리고 keep alive 같은 경우는 우리 실제로 응용 프로그램이 이 서버와 뭐 상대 프로세스와 통신할 일이 실제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켜두고 사용하지 않는다면요. 그러면 그 TCP 연결은 뭐 지속 타이머도 지날 거고 뭐 모든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keep alive라고 해서 TCP에 설정된 연결이 오랜 시간 동안 휴지 상태, 멈춰 있는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시간마다 어 지 자동으로 싱크 에크를 주고받게 하는 것이 이 keep alive 타이머이고요. 우리도 친구들이랑 한동안 연락 안 하면 그냥 궁금해서 특정 시즌마다 생각나면 뭐 여름에 생각나는 친구들 한 번씩 전화하고 뭐 명절 때마다 생각나는 친구들 한 번씩 전화하고 하잖아요. 그런 게 keep alive입니다. 그다음 이 time wait는 우리가 이 TCP의 이 연결의 종료가 될 때까지 얼마만큼 이 TCP를 사용할지에 대한 이
설정이고요. 그래서 타임웨이트 기간이 끝나고 나면 TCP는 새로운 다시 또 TCP 연결을 구성하는 타이머입니다. 크게 4 가지의 타이머가 존재하고요. 그다음 이 UDP 같은 경우는 이 TCP와 다르게 어떤 이 흐름 제어 기능들이 예 크게 없고요.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게 보통 이런 뭐 NTP, VTP, TFTP, 케르베로스와 같은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아주 빠르게 데이터를 전송해야 되고, 만약에 데이터 전송이 실패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그 필요가 없는, 잘 받지 못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뭐 요런 서비스들을 사용할 때, 뭐 NTP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서버 시간 같은 거 받아올 때 우리 컴퓨터에 나오는 시계 있잖아요. 그 시계 보면 한 번씩 가끔 좀 시간이 안 맞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가 이제 NTP가 제대로 수신되지 않았을 때인데, 계속 그렇진 않잖아요. 저희 집에 있는 이런 건전지 시계보다는 어느 순간 또 보면 또 맞아 있습니다. 뭐 차이 나도 뭐 1-2분 정도밖에 차이 안 나고요. 뭐 그런 것들은 꼭 무조건 TCP로 해서 언제 무조건 보내줘야 되고 그런 것보다는, 서버가 예를 들어 "10시 정각이 딱 됐다." 했을 때 "10시 정각입니다."라고 주변에 있는 이 클라이언트들한테 알려줄 때, 그걸 또 TCP 3 핸드쉐이크하고 그다음에 보내고 TCP 핸드쉐이크를 또 닫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그냥 "못 받으면 말고."라고 하면서 "지금 10 시입니다."라고 전체 쭉 보내주는 그런 이 패킷들에서 UDP를 쓰고요. UDP도 마찬가지로 TCP처럼 포트 주소를 기반으로 이 출발지와 목적지를 구분해서 헤더에 작성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SCTP 스트림 컨트롤 트랜스미션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요. 이 스트림 제어 프로토콜은 통신을 위해서 UDP와 TCP의 일부 장점들을 잘 결합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TCP 같은 경우는 종단 간 TCP 연결. 이 TCP 같은 경우는 종단,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이 3웨이 핸드쉐이크를 해서 그 핸드쉐이크한 이 단말 포트 번호들끼리 통신을 하는 건데, 이 SCTP 결합에서는 각 단점, 우리 점이라고 하면 이게 우리 데이터를 보내는 기준점인데, 포트 번호이니까 프로그램 하나이겠죠. 프로그램 하나에 한 개 이상의 IP 주소가 연결되어 있어서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한테 데이터를 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 프로그램들 중에 뭐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카톡 같은 경우도 단체방에 보내게 되면 이 그 단체방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카카오톡 프로세서에다가 메시지를 보내야 되죠. 그런 스트림들, 우리 TV처럼 TV에서 한번 방송하면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한테 알아서 보내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데이터도 많아지고 어떤 이 데이터를 동시에 받아야 되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이 SCTP와 같은 구조도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 SCTP 프로토콜의 이 기능들은 간단하게 결합, 시작, 그러니까 스트림 자체를 묶어야 되니깐요. 시작, 그리고 스트림 내에서 전송, 그리고 사용자들마다 이 전송된 스트림을 단편화 잘라야겠죠. 스트림으로 쭉 들어오니까 잘라서 내가 읽을 수 있는 단위로, 뭐 영상이면 프레임 단위로 이렇게 단편화해서 사용하는. 그다음에 혼인 응답, 혼잡 회피, 그다음에 이 내가 준 데이터들에 대한 응답, 그리고 지금 현재 혼잡이 되어 있을 때
이 스트림 보내는 측에다가 지금 너무 혼잡하다. 스트림의 데이터 양을 좀 줄여 달라.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청크 단위로 묶어서 우리가 단편화를 할 수도 있지만 청크 단위로 묶어서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패킷이 정상적인 패킷인지 패킷은 인증 그리고 경로 스트림으로 계속 연속해서 데이터가 전송되다 보니까 그 전송되는 경로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전송 계층 프로토콜들에 대해서 UDP, TCP, UDP, SC, TP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전송은 네트워크 레벨에서의 전송은 모두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 응용 계층, 우리가 실제 프로그램이 어떻게 네트워크를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